와, 진짜 약간 소름 돋았어요. 시가 가진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왜 책의 제목이 인생의 역사지? 미술관의 도슨트가 생각이 나요. 시 감상에 대한 과 같은 책이다. 안녕하세요, 부깅의 호스트 검은색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시를 그렇게 즐기는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너 티발 시야 이 소리를 맨날 듣고 사는, 어떻게 보면 좀 감수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를 그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시를 읽을 때 무슨 암호문 해독하듯이 버벅거리면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시라는 암호를 풀어서 그 시가 가진 재미와 즐거움 그리고 아름다움을 알게 해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이고요. 바로 이 책, 신영철 작가가 쓴 인생의 역사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요, 몰락의 에티카로 유명한 신영철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2016년 한 해 동안 한겨레 신문에 신영철의 격주시화라는 제목으로 시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과 감상을 독자들한테 전했는데, 그때 연재된 글들을 모아서 조금 보충하고 수정해서 출간한 책이 바로 이 책, 인생의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뭔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책의 제목이 인생의 역사지? 시의 역사 뭐 이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 인생의 역사에는요, 25편의 시와 각 시에 대한 작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리고 작가가 쓴 5개의 수필도 부록이라는 챕터에 또 따로 담겨져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진 한국 시가 중에 가장 오래된 작품으로 유명하죠. 바로 공무도화가를 시작으로 해서 섹스피어의 소네트, 그리고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하는 길 같이 아주 유명한 작품들을 비롯해서 한강, 김수영, 윤동주 등 우리나라 작가의 시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는 아니지만 성경의 구절이나 노래 가사 이런 것들에 관련한 이야기도 이 책 속에 담겨 있어요. 책장을 넘길수록 그 시의 아름다움에 반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놀라고 그걸 풀어내는 작가의 능력에 감탄하게 되는 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책 인생의 역사에 대한 저의 소개와 감상, 그리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시들 중에 2편 정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얘기로 시작을 해야겠죠. 왜 책의 제목이 인생의 역사인가? 작가도 독자들이 의아해할 줄 알았는지 책머리에 이에 대한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이 내용도 한편의 시처럼 아름답습니다. 시는 행과 연으로 이루어진다. 걸어갈 행, 이어질 연. 글자들이 옆으로 걸어가면서 아래로 쌓이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할 게 있겠는가. 그런데 나는 인생의 육성이라는 게 있다면 그게 곧 시라고 믿고 있다. 걸어가면서 쌓여가는 건 인생이기도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도 행과 연으로 이루어지니까. 이 책의 가장 심오한 페이지들에는 내 문장이 아니라 시만 적혀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에서 산발적으로 쓰인 인생 그 자체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저는 이 책을 펼치고 단 8페이지 만에 완전 푹 빠져버렸습니다. 시의 행과 연을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인생이 켜켜이 쌓이는 모습과 비유한 것도 놀라웠지만, 시가 인생의 육성이다라는 표현은 와, 진짜 약간 소름 돋았어요. 그 시가 가진 이미지를 너무 적절하게 표현한 문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시는 은유와 비유, 의미와 상징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요소들은 사실 화자의 삶과 경험, 기억, 감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화자이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 시를 받아보는 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지만 그 시를 읽는 순간에 내 감정, 내 상황, 내 기분, 나의 상태에 따라서 그 시가 완전히 다르게 읽혀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시는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기 보이는 모습이 다른 다면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면의 숫자가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의 삶만큼이나 많은 다면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시가 가진 매력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게 됐고요. 시라는 어떤 장르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시라고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감정, 감성, 기분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하지만 이 책에서 작가는 시를 이야기할 때 감정과 감성 못지않게 지식, 역사,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시라는 게 지식과 감정의 아주 조화로운 혼합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미술관의 도슨트가 생각이 나요.
그 미술관에 가면 도슨트들이 관람객들한테 작품에 대한 소개 그리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책도 도슨트처럼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더 잘 감상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은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문학작품, 특히 시에 뭐 정답이란 게 어디 있냐,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고 감상하기 나름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어떤 작품에 대한 완벽하고 절대적인 해석 같은 건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서술형 문제라도 모범 답안 뭐 이런 건 있잖아요. 이 책이 바로 시 감상에 대한 모범 답안과 같은 책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책에는 시에 대한 소개와 시에 대한 설명, 감상뿐만 아니라 시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태도, 그리고 방식,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가 슬픔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럴 때 작가는 그 슬픔의 근원을 아주 깊게 파고듭니다. 뭐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유명 철학자의 사상을 끌어오기도 하고요, 역사적 사건 그리고 시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작가는 시에서 슬픔을 이야기할 때 그냥 슬픔을 감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슬픔을 사유하고 고찰하는 거죠. 물론 이 작가처럼 시에 대한 사유와 고찰을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깊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시를 소비하는 이런 방식과 태도를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만날 그 시들의 무궁무진한 매력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동산은 없고 아버님이 유산으로 내리신 동산 상자 한 달 만에 풀어보니 마주항 백포도주 5병, 호주산 적포도주 1병, 안동소주 400cc 1병, 진빔 반병, 품 좁은 가을 꽃무늬 셔츠 하나, 잿빛 양말 4켤레, 그리고 웃으시는 사진 한 장. 가족 모두 집 나간 오후 꽃 끼는 가을 꽃무늬 셔츠 입고 잿빛 양말 신고 답답해 전축마저 잠재우고 화분 느티가 다른 화분보다 이파리에 살짝 먼저 가을물 칠한 베란다에 쪼그리고 앉아 신란꽃을 쳐다보며 앉아있다. 조그맣고 투명한 개미 한 마리가 신란 줄기를 오르고 있다. 흔들리면 더 오를 생각 없는 듯 멈췄다가 다시 타기 시작한다. 흔들림, 멈춤, 또 흔들림, 멈춤. 한참 후에야 꽃에 올랐다. 올라봐야 별 볼 일 있겠는가. 그는 꼿꼿해진 생각처럼 쪼그리고 앉아있다. 저녁 햇빛이 눈높이로 나무줄기 사이를 헤집고 스며들어 베란다가 성화 속처럼 환해진다. 추억이란 애써 올라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꼿꼿해진 생각이 아닐까. 어느샌가 신란이 배경 그림처럼 사라지고 개미만 투명하게 남는다. 그가 그만 내려오기를 기다린다. 이 책에서 정말 많은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시가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은 시, 시는 인생이라는 그 작가의 주장과 가장 부합되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를 소개하면서 작가는 가장 먼저 외로움 그리고 고독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 파고듦이 무척이나 예리하고 깊은데요, 니체, 한나 아렌트, 하이데거 그리고 알랭바디우 같은 학자들의 말을 빌려와서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시를 쓴 시인 황동규님의 외로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 책에 따르면 황동규 시인은 버클리 대학교에서 반년 정도 방문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차가 없어서 거의 방 안에서만 생활했다고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끔찍한 외로움과 마주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황동규 시인은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언가를 찾으러 장롱 밑에 머리를 들이밀었다가 머리를 뺄 수 없는 상황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시인은 뭐 어떤 특별한 계기로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그때 외로움이 환해지는 순간 같았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외로움이 환해지는 순간이 고독과는 조금 다른 것이라서 시인 스스로 단어를 만들었는데 바로 그게 홀로움이라는 단어라고 해요. 신영철 작가는 이렇게 황동규 시인이 느꼈을 외로움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추억이란 애써 올라가 미처 내려오지 못하고 꼿꼿해진 생각은 아닐까? 추억은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애착이 빚은 일종의 정지 상태라는 것. 그 추억에서 이제는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 개미가 다시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는 아버지를 비로소 떠나보냈고 외로움은 환해져 홀로움이 되었을 것이다.
작가가 말하는 저 부분이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건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저 부분 말고 다른 부분 하나가 또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쪼그리고 앉아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감상입니다만, 쪼그려 앉는 자세가 내가 나 스스로를 껴안는 자세, 나와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여인 다음 가족 모두가 떠난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시의 화자가 그 외로움을 몸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아니, 그 홀로움을 몸으로 표현한 게 바로 그 쪼그려 앉는 자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들어왔나요? 눈에 들어온 부분과 그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모든 기계를 멈춰라. 전화를 끊어라. 기름진 뼈다귀를 물려 개가 못 짖게 하라. 피아노들을 침묵하게 하고 천을 두른 북을 쳐 관이 들어오게 하라. 조문객들을 들여보내라. 비행기를 하늘에 띄어 신음하며 돌게 하고 그가 죽었다는 메시지를 하늘에 휘갈기게 하라. 거리의 비둘기들 하얀 목에 검은 상장 두르고 교통경찰에게는 검은 면장갑을 끼게 하라. 그는 나의 동쪽이고 서쪽이며 남쪽이고 북쪽이었다. 나의 평일의 생활이자 일요일의 휴식이었고 나의 정오, 나의 자정, 나의 대화, 나의 노래였다. 우리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으나 내가 틀렸다. 별들은 이제 필요 없다. 모두 다 꺼버려라. 달을 싸버리고 해를 철거해라. 바다를 쏟아버리고 숲을 쓸어버려라. 이제는 그 무엇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니. 이 시는 영국의 W.H. 오든이라는 시인의 작품인데요. 헐리우드 영화 4번의 결혼식과 1번의 장례식에서 낭독돼서 되게 유명해진 시라고 합니다. 영화의 아주 세계적인 대성공에 힘입어서 영국에서 이 시인의 시집이 재출간됐는데 그게 무려 30만 부나 나갔다고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그 느낌, 그 기분을 아주 격렬하게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2연이 전반부, 3, 4연이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는 장례식을 위한 준비가 될 거고요. 후반부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의 절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 전반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1연은 고요함에 대한 요구고요. 2연은 동참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3년과 4년은 절망하는 화자의 비명과 같은 부분인데요. 작가는 이 부분에서 화자가 느끼는 절망을 조금 더 울림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나눌 수 없는 개인이 아니라 여러 개로 나눠지는 분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나라는 사람이 또 생겨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사라짐으로써 그 사람을 사랑했던, 그리고 그때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던 나도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라는 거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 관계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의 분인조차 사라진 상황이라면 해가 무슨 상관이고 달이 무슨 상관이고 별이 뭐가 필요가 있겠습니까? 작가의 해석을 읽고 난 뒤에 이 시를 다시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약간 폭력적인 것처럼도 보이고 너무 거칠어 보였던 이 시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내가 무엇을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감상이 확확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 책 인생의 역사를 읽고 난 다음부터 저는 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아주 짧은 글, 여백이 많은 글, 그리고 감정과 감성의 언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짧은 문장과 넓은 여백 안에 들어있는 철학, 역사, 인생, 삶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는 여전히 저한테 어려운 장르이지만 흥미롭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장르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신영철 작가님이 인생의 역사 2를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을 읽으면서 점점 그 뒷페이지, 남은 페이지가 사라져가는 게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푹 빠져서 읽었던 책이에요. 네, 그럼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 인생의 역사라는 책에 대해서 저의 한
줄 평을 남겨봐야겠죠? 저의 한 줄 평은 바로 이겁니다. 시라는 드넓은 세계를 탐험하려는 자들을 위한 나침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한편의 시에 담긴 세계를 아주 즐겁게 탐험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킹의 호스트 검은색달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